자, 오늘은 우리가 효소라고 하는 마지막 중단원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할 거예요. 우리가 대단원, 이단원, 세포의 특성 단원에서 지금까지 생물의 구성, 그리고 세포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까지 공부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를 원활하게 도와주는 효소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그 효소가 무엇인지, 효소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효소의 종류에는 뭐가 있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번 주차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효소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먼저 우리가 효소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효소의 작용과 활성화 에너지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미 우리가 생명과학 1에서 공부를 했어요. 생명체라면 항상 물질대사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그 물질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물질이 바로 요 효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효소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을 했었냐면 생체 촉매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촉매예요. 화학 반응이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물질을 촉매라고 하는데 생체 내의 화학 반응인 물질 대사를 도와주기 때문에 효소를 생체 촉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막연하게 효소는 화학 반응이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준대 라는 거는 알고 있는데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효소가 그 기능을 작용을 할 수 있게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활성화 에너지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데요. 활성화 에너지 영어로 Activating Energy라고 얘기를 해서 EA라는 약자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란 여기 한번 보시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공급해 주어야 하는 최소한의 에너지를 우리는 활성화 에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생체 내의 화학 반응이 물질대사 화학 반응이죠. 그 두 가지가 있었어요. 동화작용과 이화작용. 이 동화작용과 이화작용 두 가지의 물질대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최소한의 에너지가 일단 공급이 되어야 해요. 이 에너지가 있어야지만 화학 반응이 진행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러한 최소한의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우리는 활성화 에너지 EA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활성화 에너지와 관련되어서 우리의 효소는 어떤 작용을 하냐면요. 바로 그러니까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EA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의 필요로 하는 정도가 많아버리게 되면 그 반응이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효소가 하는 역할은 그 에너지 장벽을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정리를 하자면 효소라고 하는 것은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줍니다. 그래서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분자수를 늘려서 반응이 좀 더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효소의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말로 표시해서 어떤 내용인지 잘 감이 안 오시죠? 우리 두 가지 그래프를 통해서 같이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그래프가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물질 대사를 두 가지로 구분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물질 대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전에 배웠던 내용 정리를 하자면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이 있었죠. 동화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저분자 물질을 고분자 물질로 합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무엇을 사용한다? 에너지를 흡수한다 라고 했던 거 기억이 날 거예요. 그래서 이 동화작용을 다른 말로 흡열 반응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화작용이라고 하는 건 반대죠. 고분자 물질을 저분자 물질로 분해를 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방출된다 라고 얘기를 했고 에너지를 방출시키기 때문에 이화작용을 다른 말로 발열 반응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에너지적인 관점에서 동화작용을 흡열 반응 그리고 이화작용을 발열 반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지금 에너지의 관점에서 이 물질의 반응을 볼 거예요. 그래서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으로 나누어서 두 개의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교재에는 사실 발열 반응에 대한 그래프밖에 안 나와 있는데 하나 더 흡열 반응까지 해서 그래프를 또 하나 그려보았어요. 자, 한번 봅시다. 자, 발열 반응이라고 하는 건 우리 뭐랑 똑같다?
이화작용이랑 똑같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지금 X축을 보시게 되면 반응 시간이고요. Y축은 에너지라고 써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반응 시간에 따라서 에너지 변화 그래프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맨 처음에 반응 시간이 초반부에 반응이 진행되는 초반부에 이 물질 아직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반응에 참여할 물질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렇죠. 반응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맨 처음 내가 가지고 있었던 반응물이 가지고 있었던 에너지 수준이 여기였어요. 그런데 얘가 반응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결과물이 만들어졌겠죠. 반응 결과 만들어진 물질을 우리는 생성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반응물과 생성물을 비교했을 때 반응물이 생성물에 비해서 에너지 수준이 높은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분자 물질이 저분자 물질이 되는 반응, 발열 반응, 이화작용이다라는 그래프라는 거는 이미 여러분들이 생명과학 1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명과학 2 수준에서 잘 살펴봐야 하는 그래프가 바로 요 중간에 있는 그래프예요. 지금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요 부분, 이 그래프가요. 실제로 아직 효소가 없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효소가 없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건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우리의 그 공급해 주어야 하는 에너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효소가 없을 때는 이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해요. 지금 우리 기호로 표시되어 있죠. 기역만큼의 에너지가 이만큼이 더 필요한 거야. 반응물로부터 이만큼의 에너지가 더 필요한데 내가 효소를 공급을 해줬더니 여기다가 효소를 공급을 해줬더니 에너지 장벽이 훨씬 더 낮아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건 효소가 있을 때. 효소가 있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성화 에너지 장벽이 원래 처음에는 이만큼 이렇게 높았었는데 그거를 요만큼으로 줄여줌으로써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분자의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분자가 많아진다라는 건 반응 속도가 어떻게 된다? 더 빨라진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생성물의 도달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지금 보게 되면은 이만큼이었던 활성화 에너지를 요만큼으로 줄여주는 게 바로 효소의 기능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제 발열 반응에선 이렇게 쉽게 볼 수가 있었고요. 흡열 반응도 마찬가지입니다. 흡열 반응.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역시 반응물의 에너지 수준을 먼저 볼게요. 맨 처음에 반응 시간 초반부에 있는 물질을 우리 반응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반응물의 에너지 수준이 요만큼밖에 굉장히 낮은 상황이었어요. 저분자 상태, 저에너지 상태를 가지고 있던 반응물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생성물이 되었을 때 어때요? 에너지 수준이 올라간 걸 볼 수가 있겠죠. 그거는 외부로부터 무엇을 흡수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인데요. 이 흡열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도 우리가 이 생성물에 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활성화 에너지가 있어요. 근데 그 활성화 에너지는 반응물과 생성물의 차이라고 여기에 도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에너지인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효소가 없을 때에는 효소가 없을 땐 이 빨간색 그래프만큼의 엄청나게 많은 양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A만큼의 이 A라고 하는 만큼의 활성화 에너지가 필요한데요. 만약에 여기에 내가 효소를 넣어 주었다. 그러게 되면은 효소를 넣어 주게 되면은 이만큼이 감소한 걸 볼 수가 있죠. 이만큼이 감소해서 이러한 그래프 양상을 그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의 활성화 에너지다라고 표시를 하게 되면 얼만큼이에요? 요만큼이 필요한 거죠. 여기서부터 요만큼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쵸? 어쨌든 간에 맨 처음에 효소가 없을 때는 A만큼의 활성화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효소가 작용을 했더니 이만큼으로 요만큼을 줄여준 만큼의 활성화 에너지가 필요한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에다가 정리한 거를요. 오른쪽에다가 정리를 해볼게요. 즉 효소가 없을 때, 이거 없을 무자죠. 효소가 없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를 표시를 해볼까요? 일단 발열 반응에서 효소가 없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 뭐라고 볼 수가 있니?
그쵸? 반응물과 생성물로부터 뛰어넘어 우리가 공급해줘야 되는 활성화 에너지를 얘기를 하는 거죠. 요만큼이겠죠. 요만큼을 도달을 해야지만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기호가 바로 기억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번에 흡열 반응에서는요. 효소가 없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 뭐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쵸? 요만큼이 다 공급이 돼야 되니까 A가 효소가 없을 때의 이 흡열 반응에서의 활성화 에너지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엔 두 번째 효소가 이번엔 있을 때 이거 있을 U자예요. 있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를 한번 표시를 해볼까요? 발열 반응에서의 효소가 있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는 얼만큼이에요? 그쵸? 요만큼이 더 필요한 거지 지금. 요만큼이 더 필요한 거죠. 여기에 해당하는 기호가 바로 니은이네요. 그래서 니은만큼의 활성화 에너지가 발열 반응에서는 이제 효소가 있으면 요만큼으로 떨어지더라. 이만큼의 활성화 에너지만 공급하면 되더라 라는 얘기고요. 흡열 반응에서는요. 어떤 거예요? 지금 파란 색깔로 낮춰져서 요만큼이죠. 이만큼이 낮춰져서 활성화 에너지가 필요한 거. 효소가 있을 때 활성화 에너지를 요거라고 볼 수 있는데 요거에 해당하는 기호 조합을 해볼까요? 뭐에서 뭘 빼주면 될까? A만큼에서 요만큼을 빼주면 되겠죠. 근데 요게 기호가 없네요. 그러니까 A만큼에서 그러니까 B만큼에다가 C만큼을 더해준 거. 요게 얘 값이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효소가 있을 때 활성화 에너지는 B 플러스 C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요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아직 언급을 하지 않은 굉장히 중요한 용어가 하나가 나오는데요. 바로 반응열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반응열. 반응열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요.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를 우리는 반응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발열 반응에서의 반응열은 뭐예요? 말 그대로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요 높이를 얘기를 하는 거겠지. 우리 기호로는 디귿이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흡열 반응에서는요. 역시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니까요. 그게 반응열이라는 개념이니까 여기 있는 요만큼에서 요만큼까지의 요 높이 뭔가요? 그쵸? C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앞서서는 디귿이었고 그리고 뒤에서는 C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자 봅시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점이 효소가 있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 그리고 효소가 없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 즉 효소의 유무에 따라서 변하는 값은 바로 활성화 에너지의 수치였어요. 그쵸? 우리 그래프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반응열이라는 것은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요거는 효소가 있든 없든 어떤가요? 변하나요? 변하는 값이 아니죠. 보세요. 효소가 있든 없든 반응물은 처음에 요만큼 나중에 생성물은 요만큼의 에너지. 요건 변함이 없었어.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마찬가지로 효소가 있든 없든 반응물의 에너지, 생성물의 에너지는 변화가 없어요. 즉 이들의 차이인 반응열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우리 효소라고 하는 것은 반응열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반응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효소는 뭐에만 영향을 미친다? 얘는 활성화 에너지에만 영향을 미쳐서 그 에너지 진입 장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의 진입 장벽만을 낮춰주는 기능을 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반응열이라고 하는 것이 생성물과 반응물 사이의 에너지 차이라고 했는데 우리 발열 반응에서의 이 반응열은 다 어디로 갈까? 지금 내가 원래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이었고 여기가 한 5가 된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차액만큼이 반응열, 5만큼의 에너지는 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지금 우리 발열 반응이니까 외부로 어떻게 돼? 방출이 된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의 반응열은 방출이 되고요.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흡열 반응에서의 에너지 차이네요. 그렇죠. 반응물의 수준은 요만큼으로 낮았었는데 생성물의 에너지 수준이 높이 올라간 걸 볼 수 있으니까. 그럼 이만큼의 반응열을 내가 어떻게 한 거야? 그쵸? 흡수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흡수.
그래서 반응열이라고 하는 것은 발열 반응인지 흡열 반응인지에 따라서 방출되는지 흡수되는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구분을 하실 줄 알아야 되겠지요. 그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가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즉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서 반응 속도를 증가시키는 그 효소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작용 방식을 가지고 있는지 효소의 작용 방식에 대해서 그림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네, 먼저 효소의 구조와 기질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자, 기질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영어로 substrate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substrate. 기질, 반응물이에요. 반응물. 반응에 참여하는 물질, 효소와 결합하여서 반응에 참여하는 물질을 우리는 기질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즉, 기질에 효소가 결합을 하게 되면 그 기질이 변해가지고요. 이렇게 생성물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물이 기질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기질이라고 하는 말 또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거는 비교를 해서 우리 기질이라고 하는 말 중에서요. 매트릭스 라고 하는 기질도 있는데요. 요거는 어떤 공간을 채우고 있는 물질을 우리는 기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어디서 나중에 또 나오냐면요. 미토콘드리아 기질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세포 기질, 뭐 세포 외 기질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랑은 전혀 관계 없는 거예요. 어떤 바탕 물질을 채우고 있는 것을 그러니까 어떤 공간을 채우고 있는 바탕 물질을 우리는 기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뭐 미토콘드리아 기질. MT가 미토콘드리아거든요. 미토콘드리아 기질인데 여기서는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이에요. 근데 나중에 또 나오니까 한번 언급을 해봤어요. 어쨌든 이 서브스트레이트라고 하는 이 기질과 효소가 결국에는 결합을 해서 얘네들이 생성물을 만들어낸다라는 게 바로 효소의 작용 방식인데요. 이 기질의 부위를 보게 되면요. 굉장히 입체 구조를 가지고 있겠죠. 어떤 입체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기질에 꼭 맞는 입체 구조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효소예요. 그래서 효소에서 기질이 결합할 수 있는 부위, 이렇게 기질 결합 부위랑 유사한 부위를 가지고 있는 이 부위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활성 부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효소에는 기질과 결합하는 활성 부위가 있다라는 말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효소에 기질이 결합을 하게 되면 그걸 뭐라고 불러주냐면 효소 기질 복합체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 아까 말했듯이 얘네들이 결합을 함으로써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줘서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자수를 높여줘가지고 이제 반응 속도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기질과 효소 기질 복합체를 형성하고 나면요. 효소에 의해서 얘는 원래 반응이 뭐였냐면 이렇게 하나 A라고 하는 물질이 B와 C라고 하는 소단위체로 쪼개지는 분해라고 하는 그런 반응을 촉매를 해주는 효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화학 반응식으로 쓰자면 A라고 하는 물질이 B랑 C로 쪼개지는 그런 분해 반응에서 이렇게 있었던 애들이 그러니까 화학 반응 분해가 되는 화학 반응에서 효소가 요 과정을 효소가 관여를 해서 이 과정에 필요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 주어서 이렇게 두 개의 생성물을 만들어내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반응이 끝나게 되면 얘네들이 생성물이 생성이 됐으니까 효소와 생성물은 분리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럼 분리된 효소는 나는 이제 할 일 다 했어 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재사용이 되는 데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효소가 작용을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 중요한 점이요. 효소 기질 복합체를 형성을 할 때 항상 기질의 결합 부위와 효소의 이 활성 부위는 어때야 돼요? 항상 같아야 돼요. 일치를 해야 돼. 일치를 해야지만 이게 얘의 효소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특이적인 작용 방식을 우린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효소의 기질 특이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림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볼게요. 자, 효소가 있습니다. 자, 효소의 활성 부위는 이런 식으로 생긴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기질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몸속에 안에 있는 기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특정 효소 A라고 하는 효소의 기질 결합 부위와 딱 들어맞는 활성 부위에 들어맞는 기질이 있겠죠.
걔는 여기에 딱 들어가면서 이렇게 효소기질 복합체를 형성해서 반응을 형성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이 기질 같은 경우에 이 물질 같은 경우에 기질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 결합 부위가 전혀 일치를 하지 않죠. 그래서 얘는 아무리 효소가 있어도 어떤 생성물을 만들어낼 수 없어. 즉 효소기질 복합체를 형성을 할 수가 없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러한 특성을 효소는 항상 기질 특이성이라는 걸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이죠. 즉 효소의 기질 특이성 때문에 찾아볼 수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한 종류의 효소는 한 종류의 기질에 작용한다. 마치 우리 열쇠와 자물쇠처럼 이렇게 결합할 수 있는 부위가 딱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거 비슷한 거 우리 면역에서도 공부를 했어요. 특정 항원, 특이적 면역에서 특정 항원과 결합할 수 있는 항체 부위가 있어서 항원 항체 반응의 특이성 이런 걸 얘기했던 것처럼요. 효소도 마찬가지예요. 한 종류의 효소가 한 종류의 기질의 그 결합 부위랑 맞아야지만 이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효소의 기질 특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